중국 우한의 한 마을 골목을 뛰어놀던 마한징은 공장 일로 바쁜 부모가 항상 집에 없어 해가 저물어도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 봐야 자신을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매번 끼니도 스스로 챙겨 먹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한징을 살아가고 있는 부모는 아들의 행동에 불만을 표현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생활이 항상 그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징은 공부에 소질도 없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며 문제만 일으키더니 패거리를 만들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운동신경이 좋았던 그는 또래 학생들에 비해 월등한 싸움 실력으로 학교 폭력 서클의 두목이 되었습니다. 한징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영웅이 되었으나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수업에는 들어오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 싸움만 하고 다니던 한징은 툭하면 학교를 나와 거리를 방황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는 한징을 강제로 학교로 끌고 가 선생님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학교를 다닐 생각이 없었던 한징은 결국 중학교를 중퇴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서 백수로 지내는 것도 잠시, 그는 한참 공부해야 할 나이에 공사장 인부로 그리고 잡부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며 성인이 된 한징은 착한 아내를 만나 결혼했고 친구들과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는지 상의하곤 했습니다. 한징과 친구들은 일이 끝나면 할 일이 없어 친구들과 도박판을 들락거리기 시작했는데 거봐, 내가 돈 벌기 쉽다고 했지. 공사장에서 맨날 잡신부로 하고 다녀봐야 끼니 걱정 안 하고 먹는 것밖에 해결할 수 없다고. 그러게? 살면서 도움도 안 되는 놈이 이렇게 돈 벌기 쉬운 방법을 다 알려줘서 고맙다. 그렇게 도박판에서 돈을 따던 한징과 친구들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고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 노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한참 테이블에서 도박을 하고 있던 한징을 불렀는데 네! 형님이 잠깐 뵈시다는데? 나를? 왜? 날 버리지! 따라봐. 한징이 그의 뒤를 따라가자 도박장 사무실에서 기다리던 사장은 어이, 한징이. 사채업자는 장부를 뒤적이며 원금 1만 위안 빌려간가? 날짜 지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이자도 안 가져오는 거야. 너 제 날짜 이자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구나. 사채업자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징을 제안실로 끌고 가 짐승 다루듯 두들겨 팼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한징은 정신이 번쩍 들어 알겠습니다요. 제가 어떻게든 급히 해결하겠습니다요. 딱 이틀이야. 더 이상 기다리는 것도 힘들다고. 한징은 일단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도박장을 나와 돈이 나올 만한 곳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자 집안 화장대에 있던 어머니의 귀중품이 생각나 그 물건을 훔쳐 작물로 처리하면 급한 문제는 해결할 것 같았습니다. 얘야. 그날 저녁 한징은 집안에 있는 어머니가 시집 올 때 받았던 결혼 반지며 몇 푼 안 되는 목걸이 등 귀중품과 현금을 훔쳐 달아나 도박판에 빚진 돈을 갚아버렸습니다. 도박판에서 전 재산을 탕진한 친구 장주는 한징에게 하소연을 했는데 아무리 그런다고 그렇게 그놈하고 배를 맞잡을 수 있는 거냐?
내가 한 번만 더 그놈하고 붙으면 이길 자신이 있는데. 아이 그래. 나도 이렇게 포기하기는 아깝다고. 아유 썩거려. 내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판이었는데 말이야. 야, 그럼 우리 은행이나 털어볼까? 이런 미친놈이. 그러다 잡히면 무조건 총살형이라고. 야, 매일 사채업자한테 끌려가서 얻어 털이나 한 방에 몽땅 벌어서 죽을 때까지 쓰고 죽으나. 그게 그거 아니냐? 가만 있어봐. 야, 이거 왕님 말도 일리가 있네. 한 번만 성공하면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거 지장이 없을 거 아니야. 야, 이 시커봐. 내가 말하고 있어. 이거 할만하다니까? 그럼 그냥 맨손으로 은행을 털란 말이야. 칼 같은 거 들고 들어갔다가는 번원한테 총 맞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최소한 권총 정도는 준비해야 한단 말이야. 세 사람은 돈을 모아 베트남 국경지대에서 총기 세 자루를 구해 숨겨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은행을 털 건데? 준비도 없이 막 털었다가는 그냥 골로 간단 말이야.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와이프가 다니는 공장이 있거든? 미연화학공장이라고. 거기는 15일에 직원들 월급을 봉투에다가 현금을 담아서 준다고 하더라고. 뭐라고? 아이, 이거 대박인데? 은행이 따로 없잖아. 아, 그래. 굳이 은행을 안 털어도 그 회사 경리부장인가 나부랭인가 하는 놈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올 때까지만 기다리면 된다고. 한참을 듣고만 있던 장주는 한 손으로 무릎을 내려치며 야, 그건 절대 걸릴 일이 없겠다. 생각해보라고. 경리부장이 가면 과연 그놈이 일할까? 여직원이 돈 맞는지 장부를 들고 가서 확인할 거고, 경비원이라고 해봐야 한두 명 따라가겠지. 우리가 총을 들고 있는데 왜 그놈들이 어떻게 할 거야? 딱이네. 다음날 저녁 얼굴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긴 코트를 입은 세 사람은 시내에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택시! 형자, 화환이 꽝네. 짱나. 저기 그 목재 공장 뒷길로 갑시다. 나무완 시즌 짱나. 그러면 빨리 갑시다. 거기에서 사람이 기다린단 말이에요. 明白了。咱们吃吧。 택시가 출발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자 喂，朋友，到了。 한징은 장준을 바라보며 야, 뭐해? 장준이 머뭇거리자 야, 그런 배짱으로 은행을 어떻게 턴다는 거야? 빨리 쏘라고. 진짜로. 한징은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장준이 사람을 살해하자 그에게 용기를 주었는데 그래 자식아. 어차피 돈 털려면 사람 죽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예행 연습했다고 생각하라고. 알았어? 한징은 택시 문을 열고 내려 운전석에 쓰러져 있는 택시기사를 끄집어냈습니다. 너는 거기 다리 쓸어봐. 아이씨, 도대체 뭘 처먹길래 이렇게 무거운 거야? 한징과 일당은 목재공장 뒤편 언덕 뒤 나무숲에 택시기사를 던져버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범행에 사용할 차가 필요했던 그들은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택시가 필요했기 때문에 아무 이유도 없는 택시 운전수를 살해한 후
빼앗은 택시를 범행에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범행에 사용할 차도 준비되었고 총기도 준비된 그들은 며칠 뒤 회사 근처 담벼락에 숨어 경리부장이 돈을 찾으러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96년 1월 10일 경리부장은 설날이 다가오기 전 회사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리언화학공장 경리부장은 정장을 입은 회사 직원 3명과 경비원 1명을 대동해 회사 승용차를 타고 65만 위안을 찾기 위해 은행으로 출발했습니다. 잠시 후 은행에서 돈을 찾아 현금 가방을 트렁크에 싣고 승용차가 출발하자 한징 일당이 재빨리 그 뒤를 따랐습니다. 빨리 숨 걸어. 저게 6787 검은색 폭스바겐 보이지? 빨리 따라가. 놓치면 한 대를 기다려야 한다고. 알았어. 한참을 따라가던 한징 일당은 에이, 우리가 받아준 게 있는 것 같은데? 야, 마스크 써. 그리고 차 막어. 한징 일당이 경리부장이 탑승한 차를 가로막자 너무 놀란 그들은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내려! 안 내리면 다 쏴 죽여버릴 거야! 차 안에 있던 그들은 겁에 질려 차 안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한징은 이런 씨! 운전석 경비원을 총을 쏴 살해했고 곧이어 뒷좌석에 타고 있던 경리부장과 직원을 총으로 쏴 살해해버렸습니다. 그때 길을 지나고 있던 행인이 그 광경을 보고 달아났는데 한징아, 저놈 도망가는데. 이런 씨! 한징은 그를 쫓아가 그 자리에서 총을 쏴 살해했습니다. 야, 빨리 타! 가방은 챙겼지? 한징 일당은 순식간에 일을 처리하며 돈가방을 가지고 도주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우한경찰은 현장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3명과 중상을 입은 2명을 발견하고 빨리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돈을 가지고 도주한 3사람은 65만 위안을 3등분으로 나눠 각 20만 위안씩을 갖게 되었는데 그 당시 20만 위안이면 우한에 집을 한 채 사고도 남을 정도의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1996년 1월 10일 현장 조사를 하던 경찰은 범인이 남기고 간 족적과 지문을 채취하고 그의 흔적을 찾아갔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한 결과 그는 바로 우창구 출신 남성인 마한징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한징과 3인조로 움직이는 또 다른 남성 장준과 주황리가 있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도주한 후였고 한징 일당은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경찰은 그들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 전국에 수백 천단을 뿌렸고 인근 지역 대도시 노래방과 여관, 호텔에 사진을 보내 제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996년 1월 12일 오후 8시 우한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는 노래방에서 다급한 듯 너 여기요! 벽에 있는 사진하고 똑같은 사람이 여기 있어요.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우창시 이운가에 있는 한 노래방을 급습하기 위해 출동했으나 주황리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며 주황리가 현장에서 총에 맞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1996년 1월 13일 우한경찰은 마한징을 검거하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도주한 후였고 집안을 조사하던 경찰은
그가 급하게 도주하면서 아내를 만나지 못하자 집을 비운 아내가 보라며 남기고 간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에는 며칠 뒤 어디에서 만나자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그는 아마도 오랫동안 숨어있기 위해 아내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아내 천씨를 설득해 남편이 도주했다는 마청으로 같이 가 그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 장소로 나오게 해달라며 설득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그녀는 다음 날 오전 경찰과 함께 남편이 숨어있다는 마청씨의 약속 장소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의 지시대로 약속 장소에 도착한 천씨는 공중전화기에서 남편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자기야. 천씨는 한징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너무 무서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기야 왜 그래? 지금 경찰이 자기 잡으려고 옆에 와 있어. 이런 씨. 한징은 아내가 주위에 경찰이 깔려있다는 말을 하자 더 이상 묻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한징은 어느 곳에서도 나타나지 않았고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996년 1월 중순 공범인 장쥐는 베이징에 있는 사촌집에 숨어있다 검거되었고 숨겨놓았던 현금도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한징은 곧바로 중국 광저우로 가 성형수술을 한 뒤 가짜 신분증을 구매해 신장직으로 도주했고 그곳에서 유흥업소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리안홍이라는 아가씨를 만나 결혼한 후 아이 둘을 낳고 일반인처럼 신분을 세탁해 살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사라져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았던 한징은 중국 우한시 공화국이 2004년 5월에 발표한 10대 수배자 명단에 오르게 되었고 그의 얼굴이 담겨진 현상금 포스터는 전국 경찰서에 부착되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수배 전단이 전국에 부착되자 얼마 후 그가 중국 신장지구에 숨어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신장지구 일대에 한징의 사진이 담긴 수배 전단 5,000장을 배포했고 신고자의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10월 30일 우르무치 창장로에 있는 여관 직원은 사진에 나와 있는 남성이 사빅 위안을 주고 집을 장기로 빌려달라며 찾아왔다는 신고를 했습니다. 우르무치 경찰은 곧바로 여관으로 출동해 8년 만에 한징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2004년 11월 10일 경찰은 우르무치에서 1996년부터 4건의 무장강도 사건과 5명을 살해하고 6명에게 중상을 입힌 한징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004년 12월 22일 법원은 12년 동안 7명을 살해하고 5명에게 중상을 입힌 마한징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한징은 우르무치에서 숨어 지내며 생활비가 떨어지자 또다시 강도짓을 하며 먹고 살았는데 숨어있는 동안에도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하고 부상을 입혔습니다. 만약 8년 전 한징이 도주하다 집에 남기고 간 편지를 보고 경찰이 아내를 설득해 마한징을 검거하러 갔을 때 아내가 한징을 도망가게 하지만 않았더라면 그렇게 무고한 시민들이 추가로 사망하고 중상을 입는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치안 사건에 투입되어야 할 경찰 인력이 8년 동안 그를 검거하기 위해 소비되었다는 것도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그는 총 4건의 강도 사건을 저질렀으며 27만 위안을 강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